오늘도 야단보부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경상도 어느 마을에 해가 어스름하게 질 무렵 누군가의 무덤을 부여잡으며 눈물을 흘리는 늙은 사내가 있었고 그 사내를 몰래 지켜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인, 왜 그리 허망하게 가신 게요? 지금도 방문을 열 때면 그대가 웃는 얼굴로 반겨줄 것만 같구려. 부인이 잠들어 있는 무덤을 부여잡으면서 세상 다 산 사람의 얼굴을 하고 눈물을 훔치고 있는 사내는 고을의 명망이 자자한 김진사로 명예와 부를 모두 다 가졌지만 몇 년 전 부인이 병을 얻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기에 가끔 여기로 찾아와 그녀를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숲에 숨어 이 사내를 몰래 지켜보고 있는 여인은 고을 구석 귀퉁이에 있는 산자락에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살고 있는 정혜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정혜라는 여인이 풀숲에 숨어 사내를 몰래 훔쳐보게 된 연유는 그녀의 부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비라는 사람은 정혜가 어린 시절부터 산속 깊은 곳에 투전판을 차려 온갖 술수를 동원하여 판에 앉은 사람의 돈을 모조리 차지하였고 그녀의 어미는 서방이 투전판에 가 밤을 새고 오는 날만 되면 낯선 사내를 집으로 불러들여 밤새 고성을 지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자랐으니 정혜가 어찌 바르게 자랄 수가 있었으랴. 듣고 배운 것이라고는 사람을 어찌 이용하면 돈이 나오는 것인지 아님 사내를 어찌 홀려 색을 탐하는 것인지나 배우며 자랐죠. 헌데 영민하다 말해야 할지 정혜는 떡잎부터 달랐으니 어릴 적에는 일부러 얼굴에 수치를 하여 부잣집을 찾아가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를 두고 엉엉 울면서 부모 없이 혼자 남아 살 길이 막막하다며 마음이 약한 마님들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차면서 몸과 얼굴이 영그러가자 이내 자신이 다른 여인들과는 다르게 절로 흘러나오는 미색이 사내를 홀리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걸 깨달았고 어미에게 배운 것이 사내를 다루는 방법이었기에 돈을 차지하기 위해 이내 미색을 이용하기 시작하였죠. 우선 정혜는 고을에 있는 사내들 중에 돈깨나 있는 호랩이나 총각에게 스리슬쩍 접근하여 삽시간에 몸과 마음을 홀려서는 있는 돈 없는 돈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자신에게 들고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내들이 거지가 되어 소문이 날 때쯤 다른 고을로 부모와 함께 거처를 옮기고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진한 사내들을 홀려 있는 대로 돈을 긁어모았죠. 헌데 그리 많은 사내들을 홀려 돈을 모았으면 이제는 어엿한 부잣집 아시라 불릴만도 하건만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마지막 사내를 홀려 지금껏 모은 돈을 들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정착하여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그녀의 아비와 어미가 야밤에 정혜가 잠이 들자 모아두었던 돈을 모조리 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돈이 사라져 버린 정혜는 한동안 좌절을 하다가 거지꼴로 다시 살아가는 것은 정혜의 인생에는 있을 수 없다 생각을 하였기에 다시 한번 사내를 찾기 시작하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내를 홀려 등을 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꽃다운 나이가 지나가고 있는 걸 알았기에 지고지순한 호래비를 찾아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시집을 간 후 그 집안을 통째로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였고 그런 정혜에게 김진사가 떡하니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 제 딴에는 지고지순이다 이거지. 뭐 그쯤이야. 이 몸뚱이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야. 지금껏 날 보고 군침 한번 안 흘린 사내가 있었던가. 허니 호래비 하나 홀리는 건 일도 아닐 것이야. 내 반드시 저 호래비를 홀려 저 집의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이야. 정혜는 그리 다짐을 하더니 김진사가 부인에 대한 그리움을 마치고 산비탈길을 걸어 나오는 게 보이자 이빨을 꽉 깨물더니 비탈길에 몸을 날려 그대로 굴러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눈을 떠보시게.
김진사는 여인이 비탈길에 넘어져 그대로 굴러 떨어지는 걸 보고는 너무나 깜짝 놀라 이는 힘껏 내달려 정혜가 있는 곳으로 왔고 크게 다친 곳이 없나 이곳저곳을 살피며 정신을 잃은 듯한 정혜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나으리께서 저를 구해주신 건가요? 충분히 대비하며 굴러 떨어진 거라 정신도 잃지 않았고 그다지 다친 곳도 없던 정혜였지만 능청스럽게도 정혜는 김진사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연기를 하였습니다. 움직일 수 있겠소이까? 어찌 하시려고? 잠시 후면 날도 어두워질 것인데 어찌 여인의 몸으로 이리 험한 산에 올라온 것이요? 정혜가 정신을 차리며 대답을 하자 그제야 안심을 한 김진사는 문득 지금껏 부인의 무덤을 찾으면서 거짓 만난 사람은 없었고 만났다 하여도 산에서 약초를 캐는 약초꾼이 전부였던지라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조금 있으면 해가 지는 시간에 험한 이곳에 있는 것이 의아해 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아 저자를 걷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는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을 때 영미아 씨께서 저를 발견하고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늦게 남아 갚으려고 하였으나 이미 돌아가시어 이 산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찾아뵙는다는 게 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봉변을 당하게 되었네요. 김진사는 정혜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중 영미아 씨라는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슬픔이 다시 올라와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영미라 하신 게요. 그래 부인이라면 그리하고도 남지. 암 그렇고 말고. 사내의 마음은 눈 감고도 알 수 있었던 정혜였기에 김진사 부인의 이름을 미리 알아보고는 잊지도 않은 인연을 말하며 김진사가 가진 연민에 대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김진사는 처음 보는 정혜에게 알 수 없는 감정이 새록새록 올라오기 시작하였죠. 걸을 수 있겠어? 은인이 잠들어 있는 곳을 내가 안내해 드리리다. 아씨, 이리 잠들어 계시면 어찌하십니까? 저는 아씨에게 은혜 갚을 생각만을 하며 살아갔는데 이리 허망하게 가시면 아씨의 그 크나큰 은혜는 어찌 갚으라고? 무덤에 도착한 정혜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얼굴을 하더니 눈에서는 커다란 눈물 방울이 뚝뚝 흘러내렸고 김진사도 그런 정혜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으리 덕분에 이렇게라도 아씨를 만나 뵐 수 있었어요. 한동안 눈물을 흘리던 정혜는 조문을 마치고 나서 김진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감사할 게 매있겠어. 이리 부인을 잊지 않고 찾아주는 이가 있으니 내가 오히려 고맙소이다. 그렇게 둘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려는데 정혜는 조금 전 다친 다리를 겹지르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는 게 아니겠습니까? 괜찮소? 아무래도 걷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소이다. 이 몸으로는 혼자 가기는 무리일 듯하니 집을 알려주시면 데려다 드리겠소. 오늘 처음 뵈었는데 그런 노고를 부탁드려도 될련지요? 너무 괴념치 마시오. 부인과 연이 있는 분이시니 나랑도 연이 있다 할 수 있지 않겠소. 넘어진 정혜를 부축하며 김진사가 그리 말하자 정혜는 못 이기는 척을 하며 몸을 의지하였습니다. 헌데 정혜는 몸을 김진사에게 의지하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몸을 가까이 하였는데 그 때문인지 김진사는 오랜만에 느끼는 여인의 분냄새에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하였죠. 나으리, 밖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허니 오늘은 여기서 머무시지요. 정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해가 져버려 어둠이 내려앉아 한 채 앞도 보기 힘들 정도였고 정혜는 술상을 준비해 들고 오며 그리 말하였습니다. 허면 오늘만 신세를 지겠소이다.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하였지만 내심 정예가 잡는 게 싫지 않았던 김진사는 얼른 수락을 하며 탁주를 집어들었습니다. 부인에게 그 많은 사내들이 추파를 넣었단 말이오. 내 나으리, 고을 사내들 중 아씨를 연모하지 않은 사내가 없었다니까요. 둘은 탁주를 나누어 마시며 이미 세상을 떠난 부인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정예는 김진사 부인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진사는 정예의 입에서 나오는 생전 자신이 보아온 부인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부인의 모습에 흥미를 느끼며 정예와의 술자리가 밤이 늦도록 무르익어가게 되었죠. 아니 그건 부인과 똑같은 자수가 아니오. 정예가 김진사와 술을 마시면서 은연중에 계속해서 옷고름을 만지작거렸는데 그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보던 김진사가 옷고름 끝에 새겨진 자수를 보며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걸 알아보시겠습니까? 지난날 아씨께서 알려준 자수 모양이지요. 한번 가까이서 보시겠어요? 그럼 잠시 실례하겠소이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김진사는 자수를 보기 위해 여인의 옷고름을 잡으며 얼굴을 가까이 하였는데 그때 갑자기 정예가 몸을 뒤쪽으로 움직여 버렸기에 정예의 옷고름이 스르륵 하고 힘없이 풀려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힘없이 풀려버린 옷고름에 김진사가 심히 당황을 하여 어쩔 줄 몰라 하였는데 그런 김진사와는 달리 정예는 이 순간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말하였죠. 나으리, 아씨에게 은혜를 갚는 길은 이 길밖에 없사오니 저를 받아주셔요. 그랬습니다. 정예는 지난날 김진사의 부인이 옷을 지을 때마다 자신만의 특이한 자수를 넣는다는 걸 누군가를 통해 알아낼 수 있었고 그날 김진사를 만나러 갈 때 옷고름에 자수를 넣어서는 김진사가 그걸 발견할 때까지 옷고름에 손을 대며 기다렸던 것이었죠. 그렇게 유혹을 이기진 못한 김진사는 그날 밤 정예와 새벽 달기 울 때까지 긴긴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나으리, 저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룻밤 인연이라 생각하지 않으시다면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셔요. 평생 서방님을 모시며 아씨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면서 살고 싶어요. 김진사와 밤을 지새운 정예는 절을 하며 아씨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은 후처로 들어가 평생 김진사를 받드는 것이라 말하였고 그런 정예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낀 김진사는 그날 바로 집으로 데려가 집안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더니 얼마 후 성대하게 혼례를 올려버렸습니다. 부인 아들이요 아들. 정말 고생 많았소이다. 너도 어서 어머니께 축하 인사를 드려라. 나에게는 아들이지만 너에게는 세상 하나뿐인 동생이 생긴 것이 아니더냐. 후처로 들어온 정예는 얼마 안가 배태를 하더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놓았고 김진사는 본처의 아들과 함께 정예의 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생은 하셨습니다. 부디 저 아이는 어머니를 닮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서방님 적어보셔요. 제가 배 아파 놓은 자식은 아니지만 어디 어미 앞에서 저런 말을 입에 담는단 말입니까? 본처의 아들은 새로 들어온 계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예와 혼례를 치르겠다는 아비의 말을 듣고 나서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의심스러워 사람을 시켜 그녀에 대한 과거를 알아본 바 온갖 불미스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고 거기에 대해 아비에게 말했지만 이미 콩깍지가 쓰여버린 김진사였기에 아들이 새 어미에 대한 반감에 그리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한 귀로 흘려버리고 혼인을 강행하였던 것이었죠. 그렇게 혼례를 강행하자 자식으로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었기에 결국 혼례를 올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으나 그 후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계모는 옷 하나를 해 입어도 고급 비단이 아니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단장 놀이개이건 삼장 놀이개이건 놀이개 하나를 사는 것도
궁에 들어가는 것만을 고집하며 사치를 부렸죠. 헌데 김진사는 그런 후처의 행실을 나무라지 않았는데 정예가 아무리 사치를 부린다 하여도 그 이상의 재물이 넘쳐났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 본처가 죽기 전 검소한 생활만을 하다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기에 김진사의 마음 한구석에 왜 더 잘해주지 못했나라는 후회가 남아있어 정예의 사치가 그리 싫지만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허나 계모가 이 집안에 들어온 진이가 의심스러운 아들은 그런 행실을 하는 계모를 볼 때마다 치가 떨릴 지경이었기에 둘 사이는 견원지간처럼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었던 것이었죠. 수창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집안에 혼담을 넣어줄 테니 앞으로 의모에게 효를 다하거라. 김진사의 아들은 예전부터 연모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여인의 집안이 기운다 생각을 하여 김진사가 반대를 하고 있었으나 후처와 아들의 사이가 시간이 갈수록 뒤틀리던 게 안타까웠던 김진사는 아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어 둘 사이가 가까워지기를 바랬습니다. 하오나 그건 왜 싫은 것이야? 그것이 아니오라. 그럼 좋다는 뜻으로 알 터이니 이 아비랑 한 약조는 꼭 지키도록 하거라. 아비의 말을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이었던지라 결국 거부를 하지 못하고 그리하겠다 하게 되었죠. 그리고 대답을 들은 김진사는 즉시 그쪽 가문에 혼담을 넣어 아들의 혼례를 서둘렀습니다. 얼마나 서둘렀던지 불과 한 달이라는 시간 만에 혼례 날짜를 잡은 김진사는 아들을 먼저 며느리가 될 여인의 집에 먼저 보내고는 후행으로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도령님, 합판주를 드려야 되는데 문을 열어도 되겠습니까요? 혼례를 치른 김진사의 아들은 꿈에 그리던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 부인으로 맞아들인 설애와 마주 앉아 있을 때 머슴 하나가 술을 드리겠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밖에 놓고 가주시게. 내 직접 들고 들어갈 테니. 김진사의 아들은 행여나 부인인 설애가 부끄러워할까 싶어 합한주를 밖에 두고 물러가라 하고는 조용히 나가 방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날만을 꿈꾸어 왔소. 내 그대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가겠소이다. 저도 지금 꿈만 같아요. 제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서방님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갈 거예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같았던지라 부부로서 평생을 사랑하겠노라 다짐을 하며 가지고 들어온 합한주를 나누어 마시고는 부부지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사내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설애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설애는 눈을 뜨자마자 간밤에 나누었던 사랑의 온기에 대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당황을 하며 허둥지둥 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왜 갑자기 잠이 든 거죠? 합한주를 나누어 마시고 서방의 손이 옷고름을 풀었다는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 다음부터의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았기에 설애는 너무나 이상하여 자신의 옷과 몸의 느낌을 살피면서 첫날 밤은 제대로 치른 것인지 확인을 하는데 아무리 살펴보고 집중을 해보아도 도무지 거사를 치른 듯한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서방도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주위를 살피며 서방을 찾아보았는데 이럴 수가. 분명히 전날까지 자신에게 웃어주던 서방이 목이 달아난 채 몸뚱이만 있었고 달아난 목은 방 안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빨리 이실 짓고 하지 못하겠느냐? 같이 하룻밤을 보낸 서방의 머리가 달아났는데 기억나는 게 없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 게야. 설애의 비명소리에 집안 식구들은 전부 설애의 신혼방으로 오게 되었고 설애는 그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울부짖었습니다. 허나 행여나 딸 설애가 그리했다면 가문이 풍비박산이 날 수 있었기에 딸 설애를 결박하여 마당으로 끌고 나와 무릎을 꿇게 하고는 굵은 몽둥이로 매질을 하며 문초를 했습니다. 아비의 몽둥이질에 설애는 옷이 찢어지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마치 산귀신의 모양새가 되었건만 설에는 미쳐 머리를 쓸어 올리고 찢어진 옷 사이에 보이는 속살을 가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두 눈에서는 억울함과 허망함을 담은 눈물을 한없이 쏟아내며 아버지, 소녀가 태어나 지금껏 살아온 것을 전부 보아오셨는데 어찌 소녀의 심성을 의심하시고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옵니다. 지금 드리는 이 말에 티끌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생벼락이 내리쳐 소녀는 수치되고 가루가 될 것이옵니다. 설에는 숨이 넘어갈 듯이 애절하게 통곡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하고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설애의 심성을 잘 아는 설애의 아비는 설애가 한 말이 모두 믿음이 갔으나 하루아침에 장남을 잃은 김진사는 도저히 설애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는 필시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하고 내 아들을 욕보였거나 아님 며느리에게 연정을 품은 사내가 두기가 일어 둘이 곤히 잠들었을 때 몰래 들어와 아들의 머리를 잘라 간 것이 분명할 것이야. 그런 생각에 이른 김진사는 혼례를 치른 자기 집 가문의 며느리이니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말한 뒤 혼절한 며느리를 종들에게 업으라 하고는 머리가 사라진 아들을 수레에 실어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설애를 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아버님, 저도 데려가 주셔요. 제발요, 아버님. 그날은 김진사가 아들을 묻기로 결정한 날이었고 광에 갇힌 설애는 서방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광문을 두드리며 같이 데려가 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문을 열어주거라. 착잡한 얼굴로 광문에 서 있던 김진사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가 무슨 생각인지 머슴에게 광문을 열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상해를 따라오게 해준다고 너에 대한 의심이 풀린 것이 아니다. 아들이 너를 어찌 생각하였는지 알기에 풀어준 것이니 있는 듯 없는 듯 죽은 듯이 따라오너라. 아들이 설애에 대한 사랑이 깊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김진사는 설애를 위해서가 아닌 저승길로 떠나는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애를 풀어주어 상해를 뒤따르게 했습니다. 헌데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라 했던 설애가 서방의 관이 구덩이에 들어가자 갑자기 김진사를 애타게 쳐다보더니 아버님, 저는 평생을 서방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고 약조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서방님과 함께 묻어주셔요. 저승에 가서라도 그 약조를 지키고 싶어요. 그리 말하고는 깊게 패인 구덩이에 뛰어들더니 서방의 관을 부여잡고 묻어 달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냐, 내 소원이 그것이라면 그리 해줄 것이야. 뭣더라는 것이야. 어서 흙을 뿌리지 않고. 김진사는 설애가 서방을 해한 사실을 면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저리 행동을 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까지 이용한다는 생각에 몹시 진노를 하며 부리는 머슴들에게 흙을 넣어라 명하였죠. 헌데 설애는 흙이 날아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서방의 관을 부여잡고 날아오는 흙을 온몸으로 받아내더니 구덩이가 다 덮일 때까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묻히는 것이었죠. 며느리가 정녕 내 아들을 죽인 게 아니란 말인가? 아무리 죄를 면피하기 위해서라지만 어찌 본인의 목숨까지 걸어가며 결백을 보여준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든 김진사는 어서 멈추거라. 뭘 그리 보고만 있는 게야. 어서 다시 땅을 파서 며느리를 꺼내지 않고. 머슴들에게 급히 명을 하여 구덩이를 다시 파낸 김진사는 설애를 꺼내주며 말하였죠. 미안하구나. 너의 지고지순한 마음을 내가 오해를 한 것 같다. 내 마음은 잘 알겠으니 외가로 돌아가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가거라. 이미 아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아들의 원수도 갚아주고
이 원통함도 풀 수 있을 것이야. 김진사는 서래를 다독이며 그리 말하더니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관을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하며 꺼이꺼이 목 놓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내주고 돌아온 김진사는 그날부터 사랑방에 들어가더니 두문불출하며 바깥 출입을 삼가하였죠. 대체 누구란 말인가? 우리 집안 사람이 서방님을 그리 만들리 만무하고 고을 사람들은 서방님과 일체 일면식도 없는데 친정으로 돌아온 설에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찼습니다. 결백하다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아는 사실이었으나 그날 일은 기억에 남아있지 않지만 같은 방에서 잠이 든 것은 사실이었으니 다른 이가 의심을 하는 것도 당연지사였기에 변명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와 몇 번이나 자진을 하려고 하려다가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아들의 원수도 갚아주고 이 원통함도 풀 수 있을 것이야. 설애를 다독이며 시아버지가 해주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도저히 자진을 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서방을 해한 자를 찾아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슴속 깊이 담고 또 담게 되었죠. 하지만 아무리 이리저리 알아도 보고 혼자 밤새 생각을 해보아도 자기 집안과 이 고을에는 서방님을 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허니 여기가 아니라면 분명 시집이나 시집이 있는 고을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서방님을 죽였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죠. 자네가 이 동네 거지들의 대장이라는데 맞는가? 시집이나 그 고을에 원수가 있다고 생각을 굳힌 설에는 거지 소굴에 찾아가 그들의 대장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귀한 집 여식 같은데 무슨 험한 일을 당하려고 여길 들어왔어. 밤일 거들어줄 사내를 찾으러 온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거지 소굴에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혼자 찾아온 설애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거지의 대장은 의아해하며 물었고 설애는 여기에 온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은 사내가 고을에 있는 것을 알고 있나? 뭐 다들 시시하지만 상가 한번 잘못 갔다가 목이 달아난 집이 있다는 것은 내 들어보았지. 거지의 입에서 서방에 대해 나오자 설애는 자신도 모르게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자에 대한 고을에 놔두는 소문이나 그의 집안에 이상한 점이 있었는지 알고 싶네. 나도는 소문이야. 거지들만큼 잘 듣는 이도 없으니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허나 그게 어디 맨입으로 되는 일이야지. 거지의 대장이 그리 말하자 설애는 품속에 전낭주머니를 꺼내어 통째로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달포 후에 다시 오겠네. 그때까지 뭔가를 알아낸다면 지금 준 것의 2배를 내어줄 걸세. 설애는 그리 말하고 돌아갔고 돈을 받은 거지의 대장은 김진사와 죽은 아들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알아본 것이 있는가? 달포가 지나고 거지 소굴에 다시 온 설애가 물었습니다. 뭐 동네 사람들은 별거 없수다. 그 집 나으리도 두문불출하며 집 밖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군. 거지의 대장의 입에서 이렇다 할 말이 나오지 않자 실망한 채 뒤돌아 나가려고 하는데 성격도 급하기는 중요한 것은 아직 꺼내지도 않았는데. 거지의 말에 뒤돌던 설애는 급히 다시 몸을 돌려 물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더냐? 빨리 말해보거라. 그것이 거지의 대장은 뭔가 중요한 말이라도 있는 듯 설애에게 다가가 자신이 알아본 바를 말해 주었습니다. 헌데 그 말을 다듣고 돌아온 설애는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기만 하면 김진사 집의 담을 몰래 타 넘고 들어가 집 안채 마루 밑에 기어 들어가서는 그 누구도 모르게 숨어서 밤을 지새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야. 그렇게 사길이 지나 달포가 지나도록 대청 마루 밑에 숨어 밤새 김진사의 집안을 알아보았으나 기대와는 달리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진사의 집에 있던 풍채가 대단한 종놈 하나가 술을 한 잔 걸쳤는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숨을 한껏 씩씩대며 김진사의 후처인 정혜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언제 줄 것이오? 일을 치른 지가 언젠데? 라며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고 그 소리는 마루 밑에 있는 설애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허나 그것도 잠시 곧이어 종놈의 목소리가 줄어들었기에 설애는 마루에서 기어나와 정혜의 방에 가까이 가서는 귀를 바짝 대고 엿듣다가 손가락에 침을 발라 창호지에 구멍을 뚫어 방 안을 조심스레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정혜가 그 종놈의 손을 잡고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는 뭔가에 대해 말을 하며 어르고 달래고 있었는데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얼굴이 돌아간 종놈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쏘가? 너의 꼬임에 난 전 재산을 날리고 결국 남의 집 종까지 되었건만. 모가지만 잘 나오면 내 종문서를 태워주고 고향의 밭대기도 사준다고 했잖아. 헌데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성사된 것이 있느냐 말이오. 그랬습니다. 그 종놈은 지난날 정혜의 미색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하고 거기에 모자라 고리까지 써가며 정혜에게 헌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혜가 떠나고 나서는 고리를 갚을 능력이 없어 결국 종이 되어버린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정혜가 찾아와 자신을 사서 가더니 달콤한 말로 설득을 하여 설애의 서방을 해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의 대장은 설애의 서방이 죽기 얼마 전 김진사의 집에 새로운 종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알아보다가 둘 사이가 미심쩍은 걸 알게 되어 그 사실을 설애에게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누가 안 해준다는 것이야. 조금만 기다리라는 것인거늘. 그리 소리를 지르다가 서방의 귀에라도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요. 정혜는 행여나 서방이 들을까 싶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가는 종에게는 소귀의 경일기였습니다. 그깟 죽음이 왜 겁난다고? 이 일을 벌일 때 난 이미 목숨을 걸었다는 걸 모르는 것이야. 나야 팔이 목숨 같은 종이지만 넌 이 집의 안주인 아니냐? 허니 누가 잃을 것이 많겠어? 그러니 종 문서를 가지고 와서 내 눈앞에서 불태우고 고향의 밭대기 살 돈을 빨리 가지고 와. 나도 그리하고 자네를 내 눈앞에서 치우고 싶네. 하지만 영감이 방에서 나와야 말이지. 저리 주구장창 방에만 있으니 내가 어디 말할 새가 있겠나. 영감이 노비 문서를 내어줘야 태우던지 삶아 먹던지 하지. 그리 화만 내지 말고 일단 이걸 가지고 나가. 주막에 가서 못다 푼 해포나 풀게. 정혜는 엽전 몇 푼을 꺼내면서 사내종을 달래었고 그런 정혜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사내종은 슬그머니 정혜의 하반신 쪽으로 눈길을 보내는 것이었죠. 그깟 몇 푼으로 또 벗어나려고 하네. 오늘은 그걸로는 어림도 없지 아머림도 없고. 사내종은 그렇게 말하면서 정혜의 치맛자락 쪽으로 손을 뻗으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어쩌겠는가. 오랜만에 전 서방에게 안겨보는 것도 나쁜 게 아닐 터인데. 아님 지금 당장 사랑채로 건너가 모든 걸 이실직고 하고 나랑 지옥불로 들어가 볼 텐가. 정혜는 사내종을 말을 듣고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그럼 오늘만 허락할 테니 영감에게는 아무 소리 하지 말게. 그러자 사내종은 그럴 줄 알았다는 얼굴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몸을 바짝 붙이더니 정혜를 얼싸 안았습니다. 저런 육실월 같은 자들이 있나? 어찌 인두겁을 쓰고서. 밖에서 이 모든 걸 보고 있던 설애는 사람 같지 않은 둘을 보면서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고 있었고 당장 시아비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고하고 저 둘을 사단내려고 하다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둘이 입을 맞추고 내가 모함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다른 이가 믿어줄까? 증자를 찾아야 돼. 서방님의 수급이 어디 있는 줄만 알면.
사람 같지 않은 두 사람이 증거가 없다는 핑계로 또다시 자신에게 죄를 덮어 씌울 수도 있다 생각한 설에는 그날 없어진 서방의 수급을 찾아 그들의 죄를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죠. 그리 마음을 먹고 정의의 방에서 몸을 떼고는 조용히 산해종 방 근처로 가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산해종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반시즌쯤 기다리자 산해종이 돌아와 방문을 여는데 방 안에서 웬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찌 빈손입니까? 나갈 때는 그리 호언장담을 하면서 받아온다더니 또 그 여우 같은 여인에게 속아서 돌아오신 게요. 거의 다 되었네. 오늘 엄포를 놓았으니 조만간 땅 문서를 주던지 돈을 주던지 할 걸세. 그러니 걱정하지 말게나. 그 돈만 받으면 호강시켜 줄 터이니. 산해종은 어느새 여인 하나를 꿰어내었는지 둘이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살고 있었고 그 여인도 이 일을 전부 알고 있는 듯 말하는 것이었죠. 또 그러신다.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사내가 어찌 그리 물러터져서는 다음에 갈 때는 저기 저 벽장 안에 든 항아리를 들고 가서 보여주시구려? 그 여우 같은 여자는 저걸 내다 묻고 없는 줄 알잖아요. 정혜에게 속은 적이 있었던 산해종은 그날 김진사의 아들을 해하고 나서 일이 끝났다며 김진사의 아들의 수급을 정혜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걸 본 정혜는 누가 보기 전에 얼른 내다 묻으라 하였고 산해종은 후일을 생각해 김진사의 아들의 수급을 항아리에 밀봉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안에 계십니까? 며느리 설애이옵니다. 그날 일을 모두 알게 된 설에는 숨어있던 곳을 나와 그대로 김진사가 있는 사랑채로 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아가 이 야밤에 어찌 온 것이야? 이 야밤에 생각지도 못한 며느리의 방문에 깜짝 놀란 김진사는 서둘러 문을 열어 설애를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설애는 방으로 들어와 김진사에게 공손히 문안을 드린 후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마음을 다잡고 서서히 입을 열어 서방의 원수를 갚기 위해 거지 소굴을 찾아 들어간 걸 시작해 서방을 죽인 흉수를 찾은 것까지 전부 말해 주었습니다. 누구란 말이더냐? 내 아들을 그리 만든 자가 누구란 말이야? 어서 말해보거라. 어서! 김진사가 마음이 다급하여 설애에게 대답을 독촉하자 설애는 숨을 한번 몰아쉬고 말했습니다. 그 흉수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 이 집안에 있습니다. 무엇이라? 그게 말이 되느냐? 내 집안에 그런 흉수가 있다니? 김진사는 아들을 죽인 원수가 집안 사람이라는 말에 숨조차 쉬어지지가 않았고 설애가 말을 이어나가는데 더욱 놀라 뒤로 나자빠질 정도였습니다. 그자는 바로 서방님의 계모이십니다. 허나 김진사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도 아닌 자신이 데려온 후처가 아들을 그리 만들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야. 그리 말하고는 힘께나 쓰는 종들을 불러들여 정혜와 정을 나눈 산해종이 있는 방으로 갔고 자고 있던 산해종과 여인을 밖으로 끌어내고 방 안에 있는 벽장으로 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설애가 말한 대로 벽장 깊숙이 항아리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걸 열어보니 꿈에서도 찾아 헤매던 아들의 수급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수급은 마치 김진사가 자신을 찾아오기만을 기다렸던지 눈도 감지 못한 채 있었고 김진사는 손으로 조용히 아들의 눈을 감겨 주었습니다. 저 연놈들을 끌고 따라오너라. 김진사는 산해종을 포박해서 끌고 오라고 한 후 그 길로 별채에 있는 정혜의 방으로 들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항아리 속 아들의 수급을 내어 보였더니 정혜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입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정녕 내가 한 짓인 것이야. 나자빠진 정혜에게 다가간 김진사는 써슬퍼런 눈빛으로 정혜에게 물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정혜는 속으로 생각하였죠. 설마 하니 장남이 죽고 없어지고
가문을 이을 사내 아이를 놓은 후처를 죽이기야 하겠어. 그리 마음을 먹은 정희는 김진사에게 자신의 잘못은 최대한 속이며 모든 일은 사내종의 꼬임에 빠져 그리 하였다 말을 하였죠. 무엇이라? 내가 꼬였다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구나.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더냐? 자식에게 이 집의 재산을 모두 물려주려면 지금 있는 장손을 처리해야 한다고. 그리고 장가간 날 처리하면 그 죄는 며느리에게 다 덮어 씌우면 된다 말한 것도. 후처와 종의 말을 듣고 있던 김진사는 그들의 추악스러운 말에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머슴이 들고 있던 몽둥이를 빼앗아 그대로 사내종을 후려 갈겼습니다. 저들을 모두 광에 쳐넣어라 어서. 분노에 찬 김진사는 광에다가 사내종과 후처를 가두라 명하고는 며느리인 설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아가 미안하구나. 이게 다 나의 업보였어. 내가 아들을 죽인 거나 진배가 없구나. 그러니 지금 일어나는 일은 너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일이다. 허니 내가 이 일로 인해 마음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마. 그리 말하고는 김진사는 머슴이 들고 있던 횃불을 달라고 하더니 그걸 들고는 후처와 사내종이 들어간 광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광에서는 정예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시뻘건 불길이 아들의 원한을 모조리 태우듯이 치솟았습니다. 이걸 자네들 손으로 태워 없애게나. 김진사의 가문에서 홀로 살아남은 설애는 시아버지의 장례를 모두 치르고 서방님의 수급을 다시 묻어준 뒤 머슴들을 전부 불러 모아 노비 문서를 건네주며 불태우게 하고는 재물도 골고루 나누어 주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머슴들이 전부 떠나자 시아버지와 서방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찾아간 설애는 쓰러져 한참을 슬피 울다가 품속에 고이 간직하던 은장도를 꺼내어 자결을 하려 하였죠.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가거라.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은장도를 높이 든 그 순간 갑자기 설애의 귓가에 지난날 말해주었던 시아버지의 말이 마치 바로 옆에서 말하듯 들려왔기에 설애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은장도를 손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헛것이 들리는구나.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시아버지가 있을 리 만무하였기에 설애는 다시 은장도를 주우려고 하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개구리 한 마리가 은장도 위에 폴짝 뛰어와 앉더니 설애가 은장도를 줍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설애는 개구리가 하는 행동을 보자 다시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살라는 건가요? 아버님. 마치 개구리가 마지막으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보내는 배려로 보였기에 설애는 생각을 고쳐먹고 산에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산속에 있는 절로 찾아가 출가를 하여 비구니가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설애는 남은 평생을 억울하게 죽은 서방과 죄책감을 느끼고 떠난 시아버지의 명복을 빌어주며 다음 생이 있다면 덧없이 행복한 가족으로 만날 것을 기원했는데 그녀는 비구니로 살며 삶이 끝날 때까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모든 분에게 행복한 나날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는 야담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